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선 최첨단 스마트 공장 메타플랜트 준공식을 열고 미국 현지 생산 100만 대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엘라바마에 첫 현지 공장을 연 지 20년 만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준공식에서 이곳 메타플랜트에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입니다. Welcome to Hyundai Motor Group, Metaplan America. 로봇이 차체를 만들어내고 완성된 차량을 주차까지 해줍니다. 자동차 생산 전 과정은 데이터로 관리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메타플랜트에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자신했습니다. At Hyundai, we don't just invest in technologies and automobiles. We invest first and foremost in relationships, communities. We don't just come to build a plant. We come to put down roots. 꿈의 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프레스와 차체, 도장, 의장으로 이뤄지는 전 생산 공정에 혁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The strongest point here is the technology. I love the technology. Coming from a manual background to so much technology, the robotics is just amazing. 실제로 로봇이 무거운 차량문을 달고 운반까지 하는데 이 로봇은 AI 기반 시스템이 통제합니다. 특히 자동화 쪽은 기존 공장이 제조 및 물류 쪽에 대부분 20% 미만의 자동화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공장은 40% 이상, 또 물류 측면에서는 50% 가까이 자동화를 반영함으로써 여의도 면적 4배에 달하는 메타플랜트에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연간 30만 대 규모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20만 대를 증설해 미국 현지 생산 120만 대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철강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까지 관세 전쟁에 휘말리면서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이 자동차 관세 정확히 언제부터 부과되는 겁니까? 네. 미 동부 기준으로 4월 3일 0시 1분부터입니다.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한국이 13시간 빠르니까 우리 시각 4월 4일 오후 1시입니다. 자동차와 소형 트럭을 비롯한 전 차종의 자동차를 시작으로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까지 확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당장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연간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61만 대 보냈고요. 기아 36만 대, 한국 GM의 41만 대가 미국에 팔렸는데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2시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인터뷰입니다. 완성차사뿐만 아니라 부품 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철수설이나 돌던 한국 GM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에도 트럼프 자동차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선 나라들,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EU는 심의 유감이라며 미국이 구상 중인 다른 조치와 함께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방국 캐나다는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총리가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제조업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10%가량 되는 만큼 엄청난 충격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도 대상국에 포함된 것에 지극히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들이 미국의 최대 투자 국가임을 앞세워서 이번 조치에 제외해달라고 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 거점을 목표로 성장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내수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생산하는 테슬라가 최후 승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픽업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스터디와 연구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픽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미국, 호주에서 픽업 유저들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스웨덴, 중동과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주행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번복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급매로 나온 집들이 팔리면서 송파구는 단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방 기자, 효과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 3구 분위기가 확 돌아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이 강남 3구 모두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요. 특히 송파구의 경우 58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묶인 이른바 잠삼대청에서 토허제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거래된 매물들이 전체적인 시세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제 새로 지정된 용산구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고요. 이렇게 또 갭 투자가 가능했던 급매물들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매물도 잠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늘 기준 송파구 매물은 토허제 확대 시행 직전보다 한 1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1%, 7%씩 줄었습니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매물이 8%나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다른 자치구들의 매물이 좀 일주일 새 1% 정도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이 토허제 재지정 여파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이 정책을 번복하면서 이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일단 불을 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래량이 줄고 따라서 이제 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형성된 것은 일단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이런 좀 시장 진정 효과는 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처음 토허제로 묶였던 이 잠삼대청 지역의 경우 토허제 지정 직전 2년간 거래량보다 직후 2년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확대됐는데요. 네. 실제로 이 잠실동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제 80% 급감하는 동안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23%로 확대됐고 또 대치동 역시도 같은 기간 거래량이 60% 줄어든 반면 가격 상승폭은 24%로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고입된 이 토허제가 실제로는 거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이에 따라 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거래량이 줄어서 가격이 이제 위축되는 효과는 굉장히 좀 단기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드문드문 일어나는 신고가 거래로 이제 시세가 굳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워낙 수요가 확실한 지역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씩 더 높은 가격에 이 집을 사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아무래도 이 강남 3구는 이제 재건축 등의 호재가 풍부하고 또 이제 최고의 학군지를 보유한 좀 이제 상급지 중에서도 좀 최고 상급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 시행으로 집값이 계속 비싸질 동네라는 걸 정부가 인증한 셈이니까 결국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실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세금의 부담도 너무 커졌고 여러 채를 가지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서울 내에서도 가장 입지가 뛰어난 상급지에서도 상급지, 트로피 아파트만 집중을 하는 거죠.
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규제에 묶였지만 이 점진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규제를 받지 않는 이 다른 지역으로 좀 수요가 번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시행된 토호제가 이제 과거처럼 동 단위가 아닌 이제 구 단위로 확대 지정된 만큼 좀 이제 동네별로 키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토호제로 묶인 인근 자치구로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이제 마포구와 광진구 또 동작구, 이제 기존 토호제 지역인 성수동을 제외한 성동구 등지로 이제 갭 투자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몰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미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뭐 압구정이라 불리는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압구정이기 때문에 뒷구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동구 옥수동과 또 이제 서반포라는 별명까지 붙은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벌써 호가가 2억 원 이상 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종합투자계좌 IMA가 곧 국내에도 선보일 전망입니다. 이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 무려 9년 만인데 1호 타이틀을 두고 증권사들 간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에 IMA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자, 증권사 하면 제가 이제 통장 같이 쓰는 CMA는 알고 있는데 IMA는 정확히 어떤 상품입니까? 그러니까 증권사가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같은 기업금융, IB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증권사에서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쓰이는 CMA는 자금을 좀 환매부 조건이나 MMF 등에 투자하고 있죠. 원금 보장 의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IMA를 쉽게 말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예금 계좌 같은 원금을 좀 보장받으면서도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생기는 것이고, 증권사로서는 IMA 인가를 받으면 발행 한도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폭넓게 비즈니스 모델을 넓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IMA 도입이 발표된 지가 2016년, 9년 전인데 네. 왜 지금까지 이걸 하겠다고 나선 증권사가 없는 겁니까? 당시 발표가 이 초대형 투자은행, 초대형 IB 육성 방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IMA는 이 초대형 IB 육성 방안 중 마지막 퍼즐처럼 제시가 됐습니다. 네. 신청 기준이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인데 당시만 해도 대형 증권사들의 자본금이 2조 원에서 4조 원을 간 넘긴 수준이어서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당국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온적인 분위기였죠. 아무래도 이 정책 발표 이후 은행권에서 반발이 적잖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은행의 원금 보장형 상품들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또 기업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고유의 업무를 좀 침범한다, 이런 견제들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8년 넘게 잊혀진 정책과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증권사들의 체급도 커졌고 신청 가능한 후보군이 생겼고, 이 중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부터 이 IMA 사업 진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당초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던 금융위는 현재 IMA 운용 관련해서 업권과 마지막 논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IMA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 원금 보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증권사의 건전성 유지안,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 완화 수준과 투자 한도 등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다음 달 발표가 나오면 증권사 신청 그리고 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서 상반기 안에 IMA 1호 증권사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두 곳인데 네. 이 두 곳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IMA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신청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의지는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중에서 더 적극적인 곳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투증권은 내일 7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는데요. 물량 전액을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인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투증권의 자기 자본이 10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국민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액이 약 17조여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도를 사실상 지금 한도를 거의 소진했고 20조 원으로 이 어음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PF 1세대로 꼽히는 김성환 대표가 IMA 인가 취득에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글로벌 IB와 경쟁하려면 몸집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1호 IMA 타이틀 획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자기 자본 8조 원을 가장 먼저 넘겼던 미래에셋증권은 발행 어음이 현재 8조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IMA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놓는 규제 비율이나 투자 한도 등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IMA를 취득하면 국내의 부동산과 인수금융, 프리-IPO 지분 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금을 보장하면서 알파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시선도 있어서 자칫 IMA가 이 취지와 달리 부동산 금융 투자에 편중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영양수액 같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 부담률을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제약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들 주사제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제약사들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병원에서 흔히들 맞는 링거가 좀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이번 의료 개혁안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수액이나 도수 치료 같은 기존에 과다하게 좀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실손 보험금을 차단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별도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수액을 맞았을 때 기존에 환자가 내던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이었다면 5세대 실손보험자 기준으로 9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병의원의 주 수입원이 수액이었지 않습니까? 별도로 수액 클리닉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높았는데 네. 수요가 이렇게 되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국내 수액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해제약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중해제약의 수액 부문 매출은요, 지난해 기준 약 2,18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1%에 달합니다. 특히 계열사 중에서는 이 수액 제조 전문 기업인 JW 생명과학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JW 생명과학은 수액 사업이 실적을 견인을 하면서 지난해 의료 파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도 있어요. HK 이노엔 역시 이 수액 부문 매출이요 1,221억 원인데요. 14%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캐시카우로 알려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 바로 다음으로 매출 기여도가 높습니다. 사실 수액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아서 이 단가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닌데 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건 좀 의외입니다. 일단 수액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초 수액, 그리고 영양 수액, 특수 수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 수액의 경우에요, 약가가 대부분 1,000원대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말 그대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판매량이 많은 겁니다. 네. 흔히 이 동네 내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맞는 링거가요, 이 기초 수액에 별도 주사제, 앰플을 넣은 형태인데요. 이 주사제 시장 1위가 바로 휴온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비타민 C주를 섞으면 이른바 비타민 주사가 되는 거고요.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이 글루타치온주를 넣으면 배곡 주사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지만 해당 제품들은 고마진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효자 품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수액들은요, 대부분 비급여로 처방이 되는데 병원이나 이 조합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10ml 기준으로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10만 원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급여로 처방되는 이 대학병원에서 주는
영양수액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영양수액은 이제 보통 식사가 불가능한 이 중환자들에게 좀 많이 처방이 됩니다. 포도당, 단백질, 지질, 아미노산 같은 이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단가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수액 또한요, 이 의료 현장에서 20% 정도는 비급여로 투여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중해제약은요, 이 종합 영양수액 제품인 위너프를 위너프 단일 제품으로만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넘겼고요. 네. 또 유한양행도 있습니다. 이 영양수액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와이즈메디가 이 영양수액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한양행은 매년 이 영양수액 제품으로 200억 원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유한양행 전체 매출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요. 영양수액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늘리는 등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차만별인 이 수액 가격을 정부가 별도로 정해 놓는다면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더 저렴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액이 병원마다 그리고 상권마다 다 다르거든요, 가격이. 이걸 모두 통일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먼저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명칭이나 코드 같은 것들을 표준화하기 때문에 뭐 같은 성분이고 같은 뭐 그런 거라면 같은 가격이 되겠죠. 지금 가격 편차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관리급여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뭐 6, 7만 원으로 이제 정상화되고. 업계에서는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가격을 획일화한다고 하더라도 사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비율 자체가 현저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80에서 90%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이번 비용안대로 그러면은 5 내지 10%를 공제 보장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금처럼 필요 없이 수액 많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뒤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새로운 의료개혁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이 코스콤이 금융투자 업무 전용 통신망의 성능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 통신 속도가 8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가 현물과 파생 시장에서 주문하자 거래가 신속히 체결됩니다. 한편에선 발빠르게 시세 정보를 확인하며 특정 종목과 상품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 유관 기관의 주문 체결 업무와 시세 정보를 지원하는 스탁넷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1991년부터 약 35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최근 대체거래소 출범과 파생 상품의 야간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주문망과 시세망 모두 통신 속도가 기존 대비 80% 넘게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 접속 용량은 10배, 서비스 수량은 2배 이상 수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콤은 올해 말까지 여의도와 부산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 인프라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이 인프라는 금융사 메인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지점 간 데이터 통신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역할을 합니다. 코스콤은 회선당 최대 용량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종훈 IT 인프라 사업 본부장은 대용량 데이터가 보다 수월하게 처리되면서 증권 선물사와 자산운용사의 니즈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콤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컨트롤 센터를 운영하며 스탁넷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